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코너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좀 외부 나가시는 바람에 2월달 한 달 쉬었고 다시 이제 이렇게 맹렬하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식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서준식 교수님 귀국하는 이 시점에 아주 전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 20일 정도 외국에 있었는데 그동안 좀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이슈가 출렁이는 이슈 가장 뭐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지 보니까 핵심이 어떤 그 미국의 통화 긴축, 뭐 인플레이션 문제, 뭐 약간 요게 많이 불거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1월 10며칠에 컬럼을 하나 썼어요. 컬럼을 뭐라고 썼었나 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외국 나가기 직전에 좀 출렁일 그때 인플레이션 우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회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컬럼을 썼었는데요. 지금 뭐 그 이후로도 약간 그런 그 이슈, 지금 전쟁 이슈 이전에는 그 이슈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나간 이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미 저작년 말, 저작년 2020년 말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2021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화 긴축, 미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 4월, 5월 이럴 때 컬럼에는 미국 통화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 이슈는 작년의 이슈지 올해는 이제 끝난 이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 인플레이션은 지금 7.5%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갔고 또 유가가 또 이제 110달러까지 찍으면서 야,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엄청 온통 걱정이고 파월조차도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이런 상황인데. 그래요? 네, 오늘 파월은 원래 처음부터 잘 못 봤는데. 오늘 와서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파월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앨런이 중심을 잡고 있었죠. 네. 앨런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예측한 게 빠르게 통화 긴축으로 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월간 서준식 월간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내가 얘기하기가 통해서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웠던 거는 어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수요와 뭐 공급 이것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르는 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노동비 상승이나 다시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원자재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그 희소성이 있는 자원들로 가서 거기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가격 상승분이 상품으로 일부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비용이 한 50% 오르면 그 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오르는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 물가 상승이다. 요즘 현대 시대에. 요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5%, 7%의 물가 상승은 저작년에 있었던 원자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상품에 전가된 것이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죠.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높을 것인가?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막 올라가고, 과거처럼 몇 년 전처럼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내년도 인플레이션도 또 5%, 7% 또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긴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감히 부동산 시장이나 이제
원자재는 좀 뭐 지금 뭐 마찰적 요인이 좀 있긴 하지만 과거 1, 2년 동안 오른 것만 그렇게 못 올라요. 오히려 좀 추스려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로 증가되는 폭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의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등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는 경제를 실물 경제에서 좋아지는 소비가 임금이 증가하면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은 절대 아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토록 연준이 진짜 한 2년을 사실 원래 연준이 옛날에 벤 버냉키가 얘기했던 연준이 두 가지 축은 뭐 경기 활성화를 유지하는데 돕고 또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한다 이거였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보면 뭐 이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톤으로 분위기가 연준의 톤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고용이 돼야 된다는데 요즘에 드디어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이 시점이 원하는 고용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비춰서 보면 고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없어요. 단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원자재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재화의 상승에 의해서 재화의 비용 상승. 재화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게 거기에 돈이 묶이게 되니까 그거는 악성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서의 물가 상승은 임금의 상승과 같이 올라가니까 소득의 증가. 그게 실물 경제가 이거잖아요. 소비와 생산과 소비. 어느 한 사람의 소비는 어느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그래서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 증가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상관없는 이쪽이 문제지. 이쪽에서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뿐더러 왜 그렇다 그랬죠? 대량 생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은 뿐더러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기야 그거는 사람과 기업 안에서 뱅뱅뱅뱅뱅 도니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잘 나올 것이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임금 보존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계속 도는 자리니까 돈이 도는 자리인데 자원이나 재화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돈이 묶이는 자리니까 돈의 총량이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회전이 안 되니 경기 활성화될 사실 경기 활성화라는 건 돈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돈이 가는 거는 안 좋고 이쪽으로 돈이 가는 거는 사실상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지금 금리 인상하느냐 인상하면 우리 어떻게 돼 긴축하면 어떻게 돼 하고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물고 뚫어 막 걱정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미국 금리 인상기 주가가 그렇게 무너진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의 고점에서 무너졌지. 그렇죠. 금리 올리고 나서 그랬죠. 한참 올리고 나서. 근데 제가 계속 금리 미국이 좀 빨리 올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돈의 힘으로 가격 상승한 게 많죠. 있잖아요. 자산군이 좀 그런 쪽은 좀 많이 위험하니까 좀 가치주 쪽으로 좀 옮기시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보면 그런 그 돈의 힘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성장주들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부동산도 좀 지금은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는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이 이제 틀어졌잖아요. 계속 그 돈을 방출하다가 이제는 스톱 내지는 환수하는 쪽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전혀 우리가 자산 뭐 무서워서 뭐 주식을 내다 팔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간에 다 제가 가진 거를 다 보여드렸지만은 여전히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가치주 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가가 크게 빠지는지 잘 몰랐어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 그런가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이런 통화를 긴축할 때 그때는 이런 자산은 좀 안전한 편이고요. 다만 돈의 힘으로 올랐던 거는 돈이 빠지면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요인이고 그래서 그런 쪽은 아직 지금 통화 정책이
이제 선회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은 좀 주의하는 게 맞다. 이미 예. 미국 나스닥 뭐 한 20% 빠졌지만 네네. 뭐 펠레톤 그다음에 뭐 줌 이런 기업들은 펠레톤 같은 경우는 80%가 빠졌어요 주가가. 이게 돈의 힘으로 올랐던 뭐 하는 그래요. 이거 예. 저기 그쵸, 실내 그쵸. 자전거. 아. 실내 자전거만 그 굉장히 붐업이 됐었거든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붐업이 네. 했던 주식들. 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 하고 주가가 하나 높을지 모르고 올랐었던 주식들. 네. 그리고 일부 그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주가 하락폭이 어마무시하게 지수 하락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요. 한국도 사실 작년 4, 4분기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조금 굉장히 지금 현재 1분기에서 타격받고 있고 반면에 가치 투자자들은 막 웃고 있어요. 지금. 예, 올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쪽은 지수가 10%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고 실상 뭐 3월달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좀 오르고. 그리고 네. 최근에 기업들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배당 엄청나게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뭐 최근 3월달에 들어와서는 좀 주가 빠졌습니다만 1월달에는 그 은행 주식 52주 신고가가 났으니까요. 예, 52주 신고가들이 다 났어요. 예, 그랬으니 뭐 완전히 그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근데 이제 히트를 치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주도주군이 형성되었던 쪽으로 따라갔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 두 종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부동산을 우리가 논을 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논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는 쌀이 매년 1,000만 원씩 나와. 네. 그런데 이 논 1,000만 원씩 쌀이 나오는 논인데 가격이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해. 네. 2천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사야지. 그래서 쌀을 생산해서 네. 그걸 우리가 벌어야지. 네. 이렇게 논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이제 관점이죠. 그런 반면에 이 논 사놓으면 지금 호재가 있어.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뭐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이제 사는 약간 요 두 종류가 있다면 네. 이 두 번째 이런 거는 좀 약간 돈의 힘이 줄어들거나 네. 좀 호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러면 참 이 가격 측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사실 그때 네. 가격도 그때 현장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미래의 꿈을 꾸는 가격을 땡겨온 거니까. 그러니까 쌀이라도 좀 생산하는 거 보면 쌀은 또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이 처음에 쌀이 많이 나는 논을 투자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너무 힘들면 좀 섞어서 합시다. 그래서 나쁜 상황일 때는 좀 빠져나갈 이쪽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좋았을 때보다는 총장고는 조금 빠지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한번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제 학생들 네. 통해서 오픈을 했는데 지난 거기, 시간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제 종목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총 잔고는 플러스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좋았을 때고. 그거는 왜냐하면 네.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배당이 한 7%? 네. 제 보유 재산의 한 6% 이상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떼니까 한 5%. 네. 그리고 가격은 빠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없고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오른 게 좀 많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빠진 쪽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그 사실은 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은 뭐 편안하시게.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쪽에 투자를 좀 같이 하시면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제가 그래서 있다. 사실 뭐 예. 방송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은 제발 우리 서준식 교수님처럼 투자를 해라. 그래 안 흔들리고 마음 편하고 장기적으로 이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 흔들릴 때마다 시장 어떡해요? 하늘이 노래요. 하늘이 껌껌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날씨. 예. 아니 자기 계좌가 빠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 이거 내 미래인데, 내 미래가 이렇게 꺾어지는구나. 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네. 근데 사실 그 대체적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좋은 시세를 내는 주식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그거는 안 고쳐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2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인간의 본성이 네. 그래서 그런가. 네. 네.
근데 저뿐만 아니고 가치 투자자 오시면 똑같은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예, 그게 저는 참 맞는 말인데 예, 그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있어서 가치 투자자 분들 중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 교수님이 훨씬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고 훨씬이 아니구나. 제일 끝점이세요. 가치 투자자 중에서 가장 끝점에 계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주식 투자자. 네, 제가 여러 사람을 많이 봤는데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하여튼 뭐 제일 끝단이고 제일 마음 편하신 분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 따라해야 할 모델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가치 투자자들도 시장 빠지면 조금 장고 떨어지거든요. 장고 떨어져서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저도 모르죠. 뭐 언제 좀 떨어질지 모르는데 네. 그거는 뭐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뭐 마음은 편한 것 같고요. 네네. 예, 오히려 지금 곧 이제 배당이 저한테 4월달이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배당 들어올 때쯤이면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솔직히 좀 빠지면 저는 이제 그 배당 배당으로 가지고 좀 사고 싶으니까 주식을. 뭐 예, 어차피 배당 다 쓸 것도 아니고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그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뭐 종목들도 이렇게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조금씩 경험해 보세요. 그렇죠. 경험해 보시고 본인이 하는 투자와 그리고 제 방식이나 뭐 다른 가치 투자자 방식을 같이 해보면서 병행을 해보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게 더 정말 맞는 거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아시게 되면 이제 좀 그쪽 비중을 높이시면 그런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면 사실 실력이 이렇게 점증할수록 물론 이제 장도 좋고 계좌도 올라가고 제일 그게 좋죠. 제일 신나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장이 좀 빠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내가 이제 조금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시장이 올라라고 이제 목 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락이 무섭지 않고 조금 하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바뀌면 내가 조금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항상 장이 올라오기만을 바랬었는데 근데 장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하락이 무섭지 않도록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또 현금 보유 비중을 구성해 놓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락을 좀 기다리지 얄밉게. 미워하시겠다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하락을 좀 기다리는 사람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좀 하락하면 더 사고 싶은 주식이 진짜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하락하면 무서워지는 주식이 아니고 그렇죠. 더 빠지면 더 사지. 예.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주식. 네. 그렇죠. 그런 저도 주식을 사야 되고. 요즘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만 올라? 이 하락장에서 왜 얘만 오르는 거야? 왜 안 빠져? 막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주식들이 좀 네,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오른 게 있고 또 조금 빠진 게 있고 뭐 이러면 그런 걸 약간씩 교체해 주는 식으로 네. 예, 그 정도 지금은 운용을 하고 그러면 수익이 있습니다. 좀 난 것들을 수익 실현하면서 익절을 하면서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 조금 많이 빠진 쪽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같은 정권주 안에서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안 빠지고 있고 네. 어떤 거는 좀 많이 빠지고 빠졌고. 그러면 좀 빠지고 교체를 이제 하는 익절이 아닌 경우도 진행하시나요? 그거는 손절인 경우도 네, 있으세요? 그건 상대 가치 매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절대적 가치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엔 그 종목들 간의 가치를 측정해서 그 상대 가치에 따라서 네. 계속 교체를 요것보다 요게 더 싸졌어. 네. 그럼 요렇게 교체해주고 네. 그걸 계속 해주면 그 포트폴리오를 저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 미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네.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계속 그 교체 매매를 해주면 그 포트폴리오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신경 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제 수익이 나 있고 네. 예, 그걸 알 수 예. 있습니다. 교수님은 금리나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는 편이시죠?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것들을 얘기는 많이 드리지만은 크게 이제 개의치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거는 저한테 제가 농사 짓는 제 입장에서는 좀 날씨 같은 거예요. 네. 폭풍우가 밀려온다. 네. 그리고 그 뭐 서리가 내린다. 예. 이번에는 한파가 온다. 그 이런 개념은 농사 짓는 제가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거 온다고 제가 아이고 올해는 농사 안 지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 그냥 꾸준히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네. 약간 그런 개념이 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포트폴리오가 그냥 계속 내 이 포도가 달콤한 포도가 나오기를 네. 계속 노력으로 하는. 그래서 빈티지가 나쁠 때도 네. 빈티지가 좋을 때도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 와인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뭐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토질이 바뀌어지면 이거는 좀 힘들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더라도 네. 이 땅이 척박해지거나 약간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정부 정책. 네. 그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네. 근데 의외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철학, 경제 철학에 따라서 네. 자금의 흐름이 주식에 유리하게 될까, 불리하게 될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어가지고 네. 땅이 척박해졌던 그게 너무 가격 고평가된 그런 네. 것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려하고 예. 주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땅은 어떤가? 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땅은 지금 척박한가 아니면 비옥한가? 예.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어떤 투자 대상을 네. 지금은 주식이 맞다. 네. 지금은 채권이 맞다. 예. 이런 쪽은 조금씩 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금융위기 직전 2007년 7년. 이럴 때 보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한 5%대였어요. 예. 5%. 워낙 많이 올랐죠, 주가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은행 후순위채 같은 건 8%에도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토질이 완전 지금 이 땅이 아니야 지금은. 저 더 비옥한 땅이 있어라고 그때는 채권으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되는 네. 예, 그런 쪽이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상황은 좀 척박해진 상황 네. 나라별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금씩 그 비중을 조절을 해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뭐 날씨가 좋아할 것 같다, 네. 나쁠 것 같다. 네. 그 말은 곧 우리한테는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거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주식 비중을 크게 그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잠깐 우리 사실은 채권 전문가로 시작하신 투자자시니까 제 일은 채권이 네. 전문이었죠. 예. 예.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 한 달은 네. 제가 그 외국에 있으면서 채권 시장 못 봤거든요. 변동성 요즘 죽였습니다. 변동성. 엄청 움직였어요. 예. 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을까? 상승세를 막 인플레이션 문제, 그 통화 긴축 문제 때문에 좀 금리가 오르다가 네. 지금은 좀 추스러졌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약간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다시 단기물은 쭉 올라갔고, 쭉 올라가고. 예, 장기물도 올라갔다가 1.9 정도 수준에서 약간 먹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네. 30bp 수준으로 좁혀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bp가 넘었었잖아요. 10년분, 2년물 장단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전쟁 이슈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인플레이션 뭐 별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금리를 막 오르니까 한정없이 계속
올릴 것 같지만은 네. 한계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2% 이상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늦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네. 지금보다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거나 금융위기 전처럼 더 막 거품이 커져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걸 끄트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만은 네. 지금은 우리 한국은행이 조금 선행적으로 네. 2번 올렸었죠. 2번 올렸잖아요. 네. 올렸고 좀 미리 했기 때문에 많이 안 해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너무 뭐 금리가 다시 3%, 4%, 5% 시대는 뭐 대출금리 기준 아니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뭐 2% 이상은 힘들 거다. 그러면은 그 뭐 캐리를 끝까지 그 만기 성환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네네. 근데 장기 채권 들고 있으신 분요. 채권을 네. 트레이딩하거나 아니면 뭐 한 1년 안짝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채권 시장이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마무리 국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국내 채권은 국내 채권도 10년물 2.7%까지 올랐었으니까. 뭐 예. 2.7%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저는 그 패닉 정도면 완전 패닉이었어요. 그 정도면 좀 이렇게 좀 매수도 왜냐하면 기준금리 2% 이상 안 되면 네. 그 스프레드가 한 100bp 정도면 뭐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네. 그리고 물타기 하는 게 제 전략이니까 채권도 옛날에 채권도,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꼭지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떨어지면 그 어느 수준 제 기준부터는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뭐 약간 그 정도 수준 같아요. 네. 2.7% 3%에 가까운 10년물 금리라면 네. 국내 예. 금리가 그렇습니다. 예, 메리트가- 뭐 미국이야 뭐 아직까지 1.8% 정도니까요. 네. 예, 그게 저는 뭐 그래서 금리가 뭐 10년 금리가 3%를 뚫고 뭐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거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네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특별히 해외 채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채권 권유하실 때. 그런데 특별히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8이지만 그 올 한 해 금리 올릴 거가 4번, 5번, 6번 그 사이일 것 같아서 네. 기준금리가. 네. 그러면은 10년물 1.8이면은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 하반기는 가서 보건데 일단 상반기는 금리가 연타로 올라갈 거니까 미국은 네. 아직 금리 인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채권 같아요. 시장 미국 네. 채권은 그렇고 한국은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진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 네. 예. 네. 네. 수십조 채권 운영하시던 분이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냥 가볍게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쉽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그냥 수십조로 하신 게 아니고 한국 최고로 채권 운용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감히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갖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있는데 한때는 네. 한국 최고의 그 채권 운용자. 지금은 훌륭한 후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실은 그 한국 투자자들이 정말 타이밍을 너무 많이 잡아요. 맨날 네. 시장 어떻게 돼? 맨날 네. 시장 어떻게 돼? 근데 네. 제 주변에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일가를 이루고 있는 또 일가를 이룬 이런 분들은 사실 뭐 금리 상황들 말씀하셨던 긴축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그런 정도는 보지만 시장 타이밍을 크게 잡지는 않고 그냥 뭐 투자하기 좋을 때냐 안 좋을 때냐 이것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투자 시점만 잡으려고 하거든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굉장히 많이 하는 원칙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해라.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량주가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이버 카카오 우량주 사가지고 좀 반토막 났어. 우량주를 내가 하나 빠졌네요. 네. 우량주를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라. 그쵸.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 그러니까 현대 네. 지금 잘못 얘기하시면요 혼나는 게 네.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에 물렸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자, 우량주 개념, 우량주의 정의는 뭘까요? 조그만 회사는 우량주가 아닐까요? 그렇진 않죠. 저한테 저는 동행을 했을 때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랜 기간. 네. 예, 네. 그러니까 즉 현금 흐름 창출이 오랜 기간 꾸준히 되는 기업이 우량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량 기업을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이익을 만들어서 매년 그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주식.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과거 10년 중에 적자 본 때가 한 번 있었다. 그러면 그냥 빼버려요. 네. 이건 우량주는 아니다. 네. 예, 그래서 매년 그 기업의 기준 그 스탠다드는 기업은 돈을 버는 네. 주체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고 돈을 번 걸 배당을 주고 일부는 쌓아서 그 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증가하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쌀 때가 있어요.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쌀 때가 있으면 그때 사서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쌀 때 산 데에다가 가치는 계속 증가해. 네. 자, 게임 그렇다면 셋. 예. 자,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죠. 많은 분들이 타이밍 잡고 싶어 하니까. 자, 지금 2,7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은 그렇다면 그런 우량주들이 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도망가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붙어 있어야 할 때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 가능성이 있고 네. 아파트 개발 뭐 공장 부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 논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능력이 저는 없고 네. 저는 항상 그냥 이거는 쌀이 얼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적정 논값은 얼마야 네. 이제 이쪽만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주식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주식하고 너무 좀 다를 수가 네. 있어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조심스러운데 분명한 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생산하는 쌀에 비해서 네. 가격이 너무 싼 논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 지금. 네.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를 사기에는 참 좋은 기회다. 사실은 그러면 신나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그래서 웬만한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풀로 매입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안 봐도 알아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이제 줍는 거죠. 줘서 가지고 있으면 네. 계속 쌀이 나와요. 그래서 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이익이 나와서 그 기업 가치는 증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가끔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뭐 하고 또 팔아서 다른 네. 또 논을 사고 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여전히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주식을 멀리 할 때가 아니고요. 네. 그 돈의 힘으로 들어온 것들은 좀 저는 불안하게 여전히 지금 네. 사이클에서는 돈이 흡수되는 사이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은 지금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논들 그런 주식들 그냥 보시고 뭐 딴 거 없죠. 뭐 배당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배당이 뭐 5% 나오고 6% 나오는 것들. 네. 그런데 이것들이 미래에는 배당이 더 증가할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식 수가 많고 하니까 좀 사도 된다. 네. 작년에 사실은 금융주 중에 올해까지 1년 반 정도 시계열로 보면 은행주들이 모든 사람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거예요. 그렇죠. 예. 여전히 싸죠. 여전히 여전히 쌉니다. 세계에서 근데 제일 이제, 싸요. 근데 안 보여준 애들은 증권주는 그 전에 한번 싹 올랐다가 못 보여줬어요. 지금 1년 반의 시계열로 보면. 그렇죠. 그쵸? 좋은 예. 포인트예요. 예, 못 보여줬고. 근데 하나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이렇게 근데 지금 투자를 한 20년 정도 하신 거죠. 그렇죠. 한번 그 IMF 때 네. 그 가산 탕진을 한 이후에 가치 투자자로 서고 네. 가치 투자로 돌아서봤자 뭐 했겠어요. 빚을 그때 갚는다고 네. 별로 투자를 못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2004년 정도, 네. 2003, 4년. 네. 그때는 제가 법적으로 비상장 주식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네, 그 네. 비상장 주식 중심으로 네.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 그때 했던 주식이 삼성자산운용 네. 그런 채권형 주식 제가 예. 주장하는 네. 그 다음에 삼성 광주전자 네네. 네.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합병됐죠. 예. 예.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음. 뭐 그런 제가 생각하는 배당이 많고 그런
채권형 주식 네. 계속 자산이 증가하는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산이 그냥 막 이렇게 아예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45도 우상향으로 오른 건 아니신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때 2004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꽤 성공했어요. 그때 처음부터. 꽤 성공해서 그게 2007년도 정도 됐을 때는 상당히 눈덩어리가 이제 뭉쳐진 건가요? 하고 이런 채권형 주식이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처음 이제 책을 썼죠. 네.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아주 건방진 주식 제목에. 다시 쓰는 주식 교과서. 그게 그쵸. 다시 쓰는 주식 교과서가 그 책의 재판이죠. 지금 나와 있는 건, 개정판. 지금 나와 있는 건 다시 쓴 정말 주식 교과서입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 소유하시고 소장하시고 읽어보실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한국 저자가 쓴 몇 개 안 되는 가치 있는 주식 투자서가 다시 쓰는 주식 교과서 그 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계단식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신 거네요. 이렇게 한참 기다가 빵 하고 터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다가 2007년이 됐을 때 주가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나들 때 그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싼 주식이 없어요. 그때는 싼 주식이 딱 하나 한국증권금융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IMF 전에 폐가 망신할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슷하구나. 그거를 아까 뭐로 비교하냐 하면 금리와 주식의 기대 수익률 비교를 통해서 보면 IMF 직전에 금리가 몇 프로인 줄 아시죠? 옛날 엄청 높았죠. 14%. 네, 엄청 높았죠. 14% 금리가 14% 채권 투자하면 14%씩 나오는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채권을 많이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텐데 저는 주식을 뭐 한 것 들고는 뭐 빨리 답을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으니까 폐가 망신을 한 거죠. 근데 그때가 되니까 저는 이제 주식 비싸진 거는 이제 팔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IMF 전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채권으로 비중을 옮겨야 될 때다. 주식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하지만은 꼭 주식을 해야 된다면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종목별로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정권금융 같이 이런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거는 할만하다라고 그때 그렇게 했은 거죠. 실제로 저는 그때 주식 비중을 많이 좀 낮췄고 채권 비중을 이제 올렸고요. 그래놓고 또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주가 폭락했죠. 주가가 폭락을 하고 1000포인트를 그때는 또 1000포인트 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놓았던 채권을 팔고 다시 주식으로 전환. 그렇죠. 채권을 팔면 한 20%씩 수익이 났어요. 20%, 30%. 왜냐하면 8%짜리를 그때 4%에 팔았나? 뭐 하여튼 그때 기준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팔고 그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도 사도 떨어지는 그런 시장. 그래서 미네르바가 나와가지고 500포인트까지 가요 이러면 또 주가가 출렁하면 또 진짜 지금 보면은 일반인인데 그쵸. 일반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이었으니.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강의를 간 기억이 나네요. 가가지고 저는 제 원칙이 이거였어요. 금리가 그때 그 책에 쓴 원칙이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가 3%잖아. 그러면 채권을 30%, 주식을 70%. 채권 금리가 7%면 채권 70%, 주식 30%.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하시라. 이게 뭐 전망하고 뭐 인플레이션 맞추고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그 금리가 확 낮췄잖아요.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저는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되잖아요. 제 원칙은. 그런데 올리는데 미네르바가 또 한마디 하면 또 푹 떨어지고 뭐 이럴 때니까 저도 불안하죠. 불안하고 뭐 그래서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잘 안 되면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이러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그때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혹시 또 궁금해하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때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꽤 높았기 때문에 7%, 3%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아니요. 지금도 7%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7% 가면 채권을 사야 된다는 말이고요. 근데 몽땅 채권을 7%면 7% 올까요? 7%가 금리가? 안 오죠. 안 그러니까. 안 오지만은 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계속 2% 갔다가 3% 갔다가 뭐 네. 이렇잖아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제 주식 비중은 80%, 안 90, 줄어든다? 90%안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한 건데 네. 4.5%나 5%까지 됐다. 그럼 금리가 여기서 기준금리라는 건 어떤 기준? 그 7%라는 국고채 금리. 국고채 3년물 네, 한국 기준으로? 네, 그때 그러면 한 4.5% 5%면 그러면 채권 비중이 올라가겠죠. 한 당연히 올라가겠죠. 반 정도 되고. 그럼 여전히 지금 7% 조건이 살아있다? 저는 그 조건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방식이 있고요. 절대 기준금리로 차라리 그 방식이 네.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과거보다 시중 실세금리가 워낙 빠졌고 저금리 기조가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식과 채권 보유 비중 분할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가치로 그렇게 비교해서 절대 가치. 비중을 정하는 게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무조건 그렇게 맞춰라는 건 아니에요. 5%니까 딱 50%하고 53%는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올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채권 비중을 좀 느리고 주식 비중은 좀 그만큼 낮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하라는 것이 딱 자된 것처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보면요 또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어떨 땐가 하면 금리가 급락할 때 금리가 급락하면 저는 주식 비중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통 주가가 급락해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으로는 김정일 사망 그날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데 그날 김정일 사망 뉴스가 나오니까 금리도 폭락했지만은 주가도 같이 폭락. 그러면 저는 그 폭락하는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쪽. 또 그때 재정 절벽이 오바마 때 재정 절벽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도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난 또 사야 되네. 금리 떨어지니까 주식을 사면 그때가 좀 저점이었던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조정하는 게 금리를 보통 한 연말에 한 번 정도 이제 금리를 체크를 하죠. 그걸 너무 막 철두철미하게 맞추는 거 아니니까 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였을 때 뭐 한 1%대에 놀던 게 갑자기 뭐 한 2% 3% 이렇게 하면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고 또 한 기간 연말 정도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아니면 배당이 나왔을 때 배당 나왔을 때는 그거를 현금을 채권에 투자하느냐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꽤 많이 조정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절대 반지를 주신 거예요. 투자의 절대 반지. 제가 보기엔 진짜예요. 이거 일반인들이 끼울 수 있는 진짜 절대 반지를 주신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믿고 따르는 자 복이 있나니 라고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반인들한테 최고의 방법인데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 방법을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이 방식이 보면 제가 이제 제 책에 주식 종목을 사는 것도 그다음에 이렇게 비중 조절하는 것도 룰을 정하잖아요. 룰을 정해놓고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라. 그게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는 돈을 잃어요. 사람 마음은 돈을 잃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뭐 인플레이션 판단하고 전쟁 판단하고 이러면 돈을 잃도록 돼 있지만은 그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사람 마음이 개입을 못하게 룰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룰을 따르는 방식이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주식은 가격이 얼마면 나는 사기 시작할 거야. 예. 이걸 미리 정해놓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4만 원이면 살 거야. 뭐 이런 뭐 룰을 정해놓으면 네. 4만 원일 때 가보면 그때 막 뉴스가 막 험악하겠죠. 네. 삼성전자 망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나는 미리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네. 그걸 사게 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절대 그때 판단, 그때 마음에 따라서 그 운용을 하지 마시고 네. 미리 가치에 따른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투자 성공의 길이다. 네. 우리 같은 천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그런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길 잃는 어린 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면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곱씹고 또 씹고 그래서 꼭꼭 씹어서 내 몸의 에너지로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따로 보존하셔서 정기적으로 한번 책을 읽듯이 보시면 여러분 투자의 삶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월간 서준식 오늘 하도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원래 월간 서준식은 조금 이제 다양한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시장 약간 긴급 점검 톤으로 이번 월간 서준식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굉장히 대접하고 싶으시죠? 제가 가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맙습니다. 투자자분들께도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